오늘 이 자리에 언제나 그 수려한 언변으로 이 국제관계를 잘 해설해 주시는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이 날씨가 딱 졸기 좋은 날씨에 좋은 시간대지요. 예, 제가 이 시간에 약합니다. 좀 이렇게 신나게 졸음을 네, 네, 쫓아가면서 그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이 후보 이제 대선 기간이니까 네. 이제 외교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발언을 놓고 좀 한번 좀 평가를 좀 바라는데요. 그 며칠 전에 그 대구 유세 도중에 중국에도 대만에도 씨에씨에 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뭐 대만과 중국이 싸우든 말든 우리가 거기 왜 상관을 하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약간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이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또 외교에서 뭐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도 중요한데 그런다고 다른 나라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원수될 일이 있냐 뭐 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좀 진위를 좀 한번 좀 밝혀주십시오. 제가 뭐 자문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날의 네, 진위까지는 내가 뭐 추적을 못하지만 아마 보좌관들의 뒤에서 선거운동한 사람도 왜 또 꺼내셨지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 아마 그 말이 틀린 게 없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자체가 저는 외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어, 기본적으로 전쟁은 적과 아군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색깔로 표현할 때는 흑백론이다. 예, 그래서 이 우군은 무조건 옳은 거고 적군은 무조건 나쁘게 싸워야 되는 건데 예, 외교는 색깔로 표시한 회색이에요. 예, 그래서 적국하고도 필요하다면 타협하고 음, 아군하고도 또는 우방국하고도 동맹국하고도 국익에 문제가 생기면 치열하게 협상하고 낯도 불켜보고 예. 그런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색깔 비유가 딱 맞다고 생각하고 워낙에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네, 제가 겪어본 이재명 후보는 예, 정말 실용주의자예요. 그런 예, 의미에서 자기 진위가 자꾸 이념적으로 해석되는 게 그동안도 싫었을 것이고 예, 언젠가는 이 문제는 방송 토론이나 나중에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가가지고 내 진위를 한 번 더 자기는 실용주의자지 예, 이념으로 잣대로 보지 말라 하는 음, 면에서 아마 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반응은 예, 여전히 또 친중 맞네 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현재 윤석열 정부 3년간에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과 일본의 일변도로 네. 가버리면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좀 상당히 많이 좀 네.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대중 대러 이 관계 회복이 무척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 해법을 말씀하신 해법을 좀 한번 좀 밝혀주시죠. 예, 사실상 이념 편향 또는 진영 외교를 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흑백론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기본 전쟁하듯이. 그렇죠. 그 전쟁하듯이 한 거잖아요. 한미 이런 우방국이고 아군이고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적대국으로 취급을 했잖아요. 예, 그건 외교의 기본 자세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사실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거의 파탄 또는 거의 부재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망친 외교니까 회복하기 힘들 거라는 한 면이 있고 예. 두 번째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러시아나 중국의 뭐 관리들이나 또는 전문가들 만나 보면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러시아 전문가, 중국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그간에 윤석열 정부가 공격하는 거에 비해서 네. 러시아와 중국의 그 외교관들은 또는 그 외교 쪽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지는 시키되 음, 한국과 관계를 파탄시키는 징후가 없어요. 역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윤석열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별로 대응하지 않고 그래서 왜 그랬냐? 기다리고 있구만, 그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한국민들은 당시에도 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 많다. 그리고 한국은 정권이 바뀐다. 예, 정말로 예를 들어서 파병을 했다든가 우리가 예, 또는 중국과의 어떤 파탄 나는 게 있지 않는 한은 네. 그냥 중지 음, 파탄이 아니야 여기서 그냥 멈춘다. 음, 사실상 두 관계는 두 나라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냥 일단 멈춥니다. 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다음 정부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실용적인 외교를 하면 저는 금방 음.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봐도 참 많이 인내하고 기다려준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이 러시아를 가도 그 일본 사람들은 러시아 들어갈 때 줄을 잔뜩 서서 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비자 면제국으로 들어가고 중국도 우리 또 비자 면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관계가 상해도 아무튼 정권이 바뀌어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 밑에서도 네. 많은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이 한중 관계에 파탄을 바라지 않는다, 한중 관계에 파탄을 바라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옛날에는 국가 대 국가 외교만 중요했지만 아, 이런 목소리들을 캐치를 한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그렇죠. 사실 이게 공공외교나 또는 국민외교, 저는 뭐 공공외교를 한 발 더 나가서 국민들도 외교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좀 그런 공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근데 국민의힘은 이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계속 이 친중 반미 인사다 뭐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왔는데 아마 그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네. 이제 이런 발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이제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이 합작을 해서 지배 체제를 그대로 친일 세력들이 우리 한국의 지배 세력이 되는 것을 유지시켜 왔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 거죠. 아니 지극히 옳은 말인데 지금 그 정확한 역사 인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전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를 35년 동안 사실 불법 지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럼 미국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죠. 음.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일본의 지배 세력과 또 일본에 나중에 들어와 있을 때 미군이 미군정을 하고 하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 또는 부역했던 세력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언젠가는 이 부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치면 또 미국의 이익의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과 어두운 면과 미국은 또 다른 면에서는 사실상 한미 동맹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북한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을 했다든지 이 양가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이걸 왜곡하는 자들, 소위 말하는 친일 부역 세력들은 지금도 그걸 나눠서 오히려 심지어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이란 곳 미군이 들어온 거를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게 네, 뒤에 그렇죠. 거슬렸던 것 같아요. 점령군의 정체성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해방시켜서 일본군을 밀어내고 일본에 부역했던 세력들을 했더라면 정확하게 독일처럼만 했더라면 독일에서 전범 재판하고 했더라면 그런 비판을 안 받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많은 또 친미 인사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또 누구보다 또 한미 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후보 아니냐라는 평가도 하거든요. 그 의원님이 보실 때는 이재명 후보는 어떤 분입니까? 향후 어떤 자세로 외교할 것 같아요? 제가 네, 제일 처음에 외통위에서 첫 발언들을 줍니다. 자기 소개하고 네, 향후에 4년 동안 어떻게 활동할 거냐 또는 2년 또는 4년 동안 어떻게 활동할 까 물을 때 제 첫 발언이 이거였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 자주 말해요 정치인들이. 근데 제가 약간 뒤에 약간 까칠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로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는 반대 소리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할 때 이용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얘기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말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익적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정확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동시에 외교에 중국도 중요하고 러시아도 중요하고 또 심지어 일본에 관해서도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현재에서 협력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세는 뭐 그 집권 세력으로서 전혀 정말 잘 갖춰진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이 늘 봐왔던 정말 제대로 된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칠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저쪽은 네. 여전히 굴종적으로 제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기관 그다음에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 일종의 친일 족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 친일 족보요. 족보. 예. 그러니까 연구기관 지금 외교관 김문수 포함해서요. 예. 후보 포함해가지고 이들이
한국에서 아까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것처럼 단 한 번도 기득권 세력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기득권이 윤석열을 만나서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꿈꾸는 상황이 사실은 다음 정부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일본 얘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김 의원님이 왜 작년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조선인 강제 노역이 했던 그 일본의 사도광산, 예.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나도 이 함부로 합의를 해줬단 말이죠. 여기에 상당히 분노하시면서 예. 또 이 반대 결연에 앞장서기도 하셨고, 현재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김문수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일제 강점기 때 당연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그 좋은 사례로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그 일장기 달고 뛴 게 그게 바로 일본 국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모든 강점 침탈이 다 합법적인 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예. 최근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옛날 같으면 이 한마디로 예. 그냥 정치가로서의 지도자로서 완전히 아웃입니까? 아웃인데 예. 요즘에 워낙에 충격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윤석열, 뭐 트럼프, 푸틴, 시진핑 거기에다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대통령 한국의 후보까지. 대통령 후보까지 있다는 자체가 저는 용납하기 힘든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예. 이 충격요법이 계속되니까 이런 사람들도 지금 나온다는 게 저는 지난 그 사도가 나왔을 때 제 역사의식은 뭐냐면 군함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함도에서 일본한테 열린 자세로 군함도가 유네스코 받아들인 다음에 시정하고 그죠? 왜냐하면 군함도가 일본에 발전만 하고 그 전에 있었던 착취 같은 것들을 숨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로 약속해놓고 조건부 유네스코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유네스코 협의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시정도 안 했는데 사도는 우리가 유네스코가 뭐냐면 한국이 승인해야 사도해준다. 왜냐하면 군함도의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해줘버린 거예요. 동의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여부가 동의 사도동산 여부가, 동의의 여부가 사도동산 수용인데 네. 제가 외통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게 왜 이렇게 저자세의 협상을 계속하냐. 그건 결국은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압박이다. 그래서 제가 사도강산 그때 태풍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도 갔죠. 오히려 거기서 만난 것은 일본의 지식인들이 예. 그 수용됐던 사도강산의 우리 기숙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 그런 문헌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후보가 된다는 자체는 저는 뭐 한마디로 후보를 사퇴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은 그냥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외교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모습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 침공 이후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전승절. 네네. 전승절 하면 사실 러시아가 2차 세계 대전 때 승리를 맞습니다.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열렸는데 그 전승절에서 보니까는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 나란히 서서 열병식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 2015년도인가요? 그때도 왜 러시아 열병식 할 때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서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초청장을 우리 정부는 받았는데 불참을 했어요. 불참을 했고 아마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 뭐 그리고 북러 간에 또 서로 간에 동맹백관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 같은데 아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우리 그 전쟁에 대한 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난 부분, 2차 대전을 크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유럽 대륙과 이제 저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러니까 유럽이 중심이 되어 있는 연합군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전쟁과 이쪽에 태평양 전쟁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은 우리가 8월 15일 날 일본에 항복한 거고 독일군은 5월 9일 날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제 항복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러시아가 왜 이래 전성전을 하느냐? 한 6천에서 6,5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네.
소련이 약 2,500만에서 3,000만이 죽었습니다. 거의 반수. 특히 미국과 유럽군은 해양, 공군, 해군 이 중심으로 싸웠다면 그냥 안에서 보병이 그렇죠. 엄청 죽고 나하고 실제로 희생을 가장 많이 당한 것이 이 소련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련이 그래서 그 전성절에 자기들의 공으로 2차 대전이 끝났다는 걸 알리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동서가 냉전이 아니었다면 사실 다 축하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소련의 희생이 사실 빛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싸움이 된 거잖아요. 그게 참여하는 자체가 소위 말하는 냉전 때 이것은 소련판이 편이다, 공산주의 편이다, 자본주의 편이다. 이게 냉전 이후에도 탈냉전 이후 직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방 진영자도 갔는데 지금 다시 또 이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러 관계나 그때 미러 관계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데, 이번엔 당연히 서방 진영 안 갔고요. 한국도 안 갔는데 한 거의 30개 정상 국가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이념적인 부분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때는 그 부분이 더 강조된 거죠.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 한러 관계, 한중 관계가 좋았잖아요. 좋을 때고. 그럼 중러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많은 사람들한테 참 인상 깊었는데 네네네. 이런 것이 계기가도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중러의 관계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예. 우리는 이 세계의 질서의 변화가 두 가지 양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중이 대결하는 패권의 대결. 그런 게 그래서 있고. 사람들은 마치 미소가 했던 것처럼 냉전적이고 양극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는 이면이 있고, 이게 존재하고, 다른 면은 다극화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하나의 엄청난 세력으로 지금 등장하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가지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저는 섞여 있다고, 어느 쪽도 아직은 지배적이지 않다. 그럼 다극화는 뭐냐? 중러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미국에 대응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네. 또 그 아까 말한 30개가 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완전히 독점적인 체제도 아니고 미중 또는 미러의 대결 체제도 일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극화되는 질서를 보여준다.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은 중국은 러시아하고 저렇게 서 있어서 오히려 북한하고 나중에 말이 되겠지만 오히려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진영이 지어지는 것은 오히려 원하지 않습니다. 예. 중국은 오히려 예. 다자주의를 얘기하고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미국의 책임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중러나 이렇게 과거와 같이 진영은 맺지 않겠다. 그래서 이걸 지나치게 중러가 있다고 해서 중국도 미국에 대항하는 진영을 구축한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과 네네. 많은 곳에서는 그렇죠. 바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어 간다 막 이렇게 막 띄우고 그래서 북중로가 군사적으로 결집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공공연한 사실처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전까지 이번에 김정은이 안 왔지만 북중러를 모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군사훈련도 북중러가 북러, 예. 러중만 하지 그렇죠. 북중러 같이 안 하지 해본 적이 않습니다. 없죠. 오히려 이쪽에서 한미일이 하죠. 그러니까요. 일종의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만들어내려고 하는 네, 그 네. 프레임이다 그것도 그렇죠. 그죠? 좋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며칠 전에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를 이제 필두로 해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145% 중국산 제품 관세 때렸는데 여기서 그냥 엄청 내려가지고 115%를 내려버렸어요. 네, 네. 내가 가끔 보다 보면 이 사람들 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 그렇죠. 어떻게 이게 막 되게 비현실적인 숫자죠.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막 하지 할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향후 전망을 좀 해본다면. 일단 여기서는 뭐 미국은 트럼프는 모든 게 자기가 승리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관세 전쟁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미국이 미국입니다. 꼬리를 내리고 있죠. 예. 오히려 중국은 일기 때 엄청나게 중국이 쫓겼다면 네. 수세에 몰렸다면 절치부심한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 낮추고 그다음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유리한 이유는 예.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여론의 향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그 영향을 엄청 받거든요. 인프레가 일어나고 그래, 인프레 나고 물건값 오르고 할 테니까. 트럼프를 뽑았던 사람들이 지금 제일 예. 오히려 그러니까 돌아서고 하겠죠. 돌아서고 예. 한단 말이에요. 특히
재밌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의 소매업은 예. 거의 어디 걸렸다고 하냐면 추수감사절부터 설날 아침까지 걸려 있군요. 80%를 아 그때 다 쇼핑 시즌입니다. 어. 그래서 롱 할러데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예. 해피 할러데이즈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80%의 재고가 예. 대부분 뭡니까? 장난감, 생필품이잖아요. 다 중국산이 다 중국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단이 난 거예요. 지금 이걸 풀지 않으면 예. 크리스마스의 재고가 예. 팬데믹 때 재고 수준으로 더 떨어진다는 게 경고였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3개월은 그것과 매우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완패죠. 미국이 더 견디기가 힘들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어떤 의미에서 좀 우리가 불리한 위치는 뭐냐면 미국한테 안보도 의존하고 있고 미국 시장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의식적으로도 우리 미국 의존적입니다. 예. 그거는 좋을 때는 좋은데 네. 둘 사이가 나빠질 때는 누구한테 무기가 되느냐 하면 예. 훨씬 더 많이 의존하는 쪽이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그렇죠. 중국 미국이 똑같습니다. 무역만 봐도요. 중국이 미국의 수출품에 의존하는 게 무역에 의존하는 게 10%밖에 안 되고요.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건 34%입니다. 그러니까 3배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가 나빠지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더 취약한 겁니다. 미국이 더 힘들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관세 전쟁은 이제 향후 전망을 할 때 어느 이 정도에서 대충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제 뭐 그건 확신은 알 수 없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전 세계가 초연결 사회가 돼 있고 의존적 서로 의존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는 과거에 어떤 대통령도 보호무역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필패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이 필패론이 나오고 트럼프가 포기할 때까지 버티는 힘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저는 이게 트럼프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뭐 140% 올렸다가 110% 떨어지니까 지금 보면 30%하고 10%로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또 변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동맹국들한테 준 90일이 끝나는 시점이 7월 8, 9일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뒤로 가겠죠. 동맹국하고도 버티는 거에 따라서 또 그거를 30일 더 연기한다. 그래서 뭐냐 상대방의 예.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 우리가 섣불리 상대방에게 예. 미리 우리가 합의해주거나 예. 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손해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의 실물 경제가 지금 사실 5월 달 보니까 대미 수출이 30% 넘게 감소하고요. 좀 이 자동차 철강 핵심 분야의 수출에 좀 타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전술이 실제로 한국의 실물 경제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고일 관세를 좀 면제받겠다고 미국산 그 LNG 수입을 확대하겠다, 농산물 시장 개방하겠다, 또 뭐 이 온갖 이야기를 다 막 던져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이 이 그동안의 이제 얘기 속에서 보면 미국과의 협상은 느리게 해라, 늦게 해라, 그리고 당당하게 해라, 뭐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하라. 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제 전략적 지연 전술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이 한덕수, 최상목 등이 엉망으로 진행시켜 버린 이 미국과 협상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제대로 협상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다음 정부의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한덕수가 결국 나중에 실패했지만 예. 미국의 통상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트럼프와의 통화 예. 이런 것들을 통해가 자기 입지를 세운 거잖아요. 그런 걸로 대선 후보도 나오려고 했고 그죠? 그리고 예. 그걸 또 협상을 서둘렀잖아요. 예. 근데 협상의 내용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뭔가 합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정식 있는 합의는 아니겠죠. MOU 왜냐하면 정도는, 그건 MOU라든지 또는 각서 예. 또는 이런 의향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밝혔을 가능성이 많고 미국이 좋은 협상이라고 얘기하고 좋은 게임 플랜이라고 얘기한 그렇죠. 것은 그리고 지금 그에 대한 후속 협상으로 제주에서 그리얼이 와가지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본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실무 협상을 하는 데서 근데 지금 저는 이 협상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밝힌다는 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인 선은 국민한테 알려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통상에 꼭 필요한 부분에 구체적인까지는 밝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국의 관세 25%를 철폐하기를 바란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네. 한덕수는 뭐그냐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우리는 미국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자세로 예. 뭘 했겠느냐.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뒤로 넘어갔을 겁니다. 이제 한덕수 대행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하자 했을 때 미국이 당신 지난 정부가 다 해놓은 게 있다. 이렇게 했다 양보했다 어떡할 거냐. 예. 그럼 우리는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주권국가에서 그들은 자격이 없으니 무효다. 무효다. 새로 시작하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한미동맹이라는 특수관계와 예. 특히 반미라고 프레임되고 친중이라고 프레임된 뭐 우리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걸 가지고 미국이 협상 전략으로 쓸 수 있죠. 약속 지키지 않는다. 한미동맹 흔든다라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미국은 뭡니까? 이미 합의한 분담금 협상도 다시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바로 닥치죠. 정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해야 되니까. 워낙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싸질러 놓은 여러 가지 이제 오물들 치운다고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귀결돼야 하고 민주정부가 탄생돼야 되는데 그 민주정부가 물려받는 대외 환경, 경제 상태, 사회 너무 힘든 거예요. 참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이 외교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차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아까 그러니까 일반 정부가 벌려놓은 일들은 또 정부가 벌려놓은 일대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현대차는 이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이 2028년까지 미국에 약 31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이 전투적인 민주 노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서 중국으로 간다, 뭐 또는 베트남으로 간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국내보다도 훨씬 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는 투자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철수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현 단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재명 정부가 우리 경제 살리기 대외 투자 슬기로운 방식이 뭘지 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저는 이건 한국하고 뭐 일본 이 공이 닥치는 위기죠. 얼마 전에 미국하고 영국이 15% 선에서 관세 합의했고 자동차 같은 데 비교적 타협을 했는데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영국 자동차는 한 10만 대밖에 안 가고요. 일본 차는 100만 대가 넘고 우리는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아예 비교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이전에 바이든 때부터 IRA 그 유명한 IRA에 대한 압박을 받아서 5대 재벌이 미국한테 투자한 돈이 그때 환율로 133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4년 동안에 이 미국에 유치한 투자받은 게 200조쯤 되는데 우리 하나의 당국이 133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반대급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보조금도 미렸죠. 그거 다시 지금 트럼프가 일부 준다 안 준다 뭐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트럼프 가서는 또 그래서 선제적으로 현대가 가서 왜냐하면 현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미국이 파고가 높아지니까 베트남이나 멕시코에서 우회 수출을 했는데 트럼프는 멕시코에도 때리니까 그럼 미국 본토에밖에 갈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쩌면 현대는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노조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종합 상품이잖아요. 수많은 하청과 부품과 일자리가 다 미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대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죠. 근데 현대도 채산성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미국 사람들도 왜 일본 차와 한국 차를 좋아하냐면 기술 수준이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이 더 높고 특히 세기 불량품이 훨씬 적습니다. 똑같은 공장이라도 미국에서 생산할 때 불량률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다음 기술 유출도 반도체 같은 뭐 자동차도 오히려 기술 유출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무역 협상에서
손해를 보고 현대도 사실 가는 것일 수 있거든요. 여기 노조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걸 비교했을 때 꼭 미국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삼성전자 반도체를 미국에 할 때 삼성 그 반도체 고위 그 임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예. 고육지책으로 가는 것이지 걱정이 많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또 한국은 줄이게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요는 일정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는 전국적으로 좋은 선택은 잘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요. 어느덧 이제 대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 오늘 오다 보니까 하나 좀 느꼈던 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또 예. 휴전을 둘러싼 또 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 같던데요. 예, 이스탄불에서 이제 터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망 좀 해주시고 좀 마칠까요? 이게 트럼프도 이제 24시간 만에 끝냈다가 안 내렸다가 4개월 다 되로 못 끝내니까 예. 미국 쪽에서는 아예 좀 짜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바로 그 다음 날로 24시간 안에 한다고 끝내겠다고 그랬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만큼 어렵고요. 트럼프가 하나 방향을 바꾼 건 있습니다. 음. 전쟁이 이기는 쪽이 아니라 지는 쪽의 편을 들고 지원을 하다 보니 이 전쟁이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명분이나 정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러시아 편을 들었고 예. 그럼 러시아만 설득시키면 되는 이 줄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러시아는 이기고 있는 전쟁이니까 가능한 많이 뽑아내려고 지연 전술을 쓰는 거고 예. 미국은 그게 이제 지쳐서 너 계속 말 안 들으면 난 나갈래 마음대로 해라는 것까지 왔는데요. 서로 원하는 게 뭐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다음에 드릴 텐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서로 요구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와 푸틴은 아직까지 전쟁 후에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예. 이번에 젤렌스키가 가서 먼저 선수를 치면서 푸틴 와라 예. 했는데 푸틴 안 올 것 같고요. 푸틴이 안 온다니까 트럼프도 안 가. 음.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중동에 있으니까 올 수 있거든요. 예. 중동 순방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큰 결말은 나기가 힘들겠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뭔가 아주 희망찬 타결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네요. 좀 생각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너무나도 이 수려한 언변으로 계속 아무튼 이 어렵고 까다로운 이야기를 아주 거침없이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주권, 국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소신을 거침없이 밝혀주신 조국혁신당 김정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 듣고 또 김창인의 창 진행하겠습니다.